자, 오늘 화학반응공학 1 첫 번째 강의를 이제 시작하겠어요. 1장 내용을 공부할 텐데, 강의 2번에 1장을 마무리할 거고, 1장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은 일반 화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리화학 1, 2 중에 특히 2에서 배운 반응 속도론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화공양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평이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1장의 내용이 다 끝나가는데 나는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내가 기본기가 많이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줘야 돼요. 내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은 하겠지만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얘기한 몇 가지 과목들 중에서 어디엔가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미적분 포함해서. 자, 1장에서는 아주 평이한 얘기로 시작할 거예요. 먼저 반응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양론에서 배운 몰 밸런스 이야기를 할 거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리액터들, 배치 리액터라든가 유체의 흐름이 있는 컨티뉴어스 플로우 리액터들의 종류에 따라서 몰 밸런스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강의할 거예요. 오늘 강의할 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화학 반응공학은 케미컬 키네틱스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활용을 해서 화학공학도로서 이제 본인들이 취업해 있는 회사에서 어떠한 물질을 만들려고 할 때 어떠한 반응기를 써야 되고 어떤 종류의 반응기를 써야 되고 또는 그 반응기의 사이즈는 얼마나 돼야 되고 반응 시간 또는 운전 조건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결정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래서 케미컬 키네틱스, 이 케미컬 키네틱스에서는 반응 속도에 관한 이야기와 이거로부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반응 메커니즘에 대한 공부를 했었죠. 이 지식들을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리액터하고 연관짓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줬던 슬라이드고, 이게 왜 중요하냐? 얼핏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케미컬 엔지니어가 다른 엔지니어와 차이 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물론 화학 반응물을 만드는 작업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반응 생성물로부터 원하는 프로덕트를 분리해내는 분리공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유닛 오퍼레이션도 화학공학도들의 아주 유니크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그 중심에는 화학 반응이 있겠죠. 그래서 화학공학도가 다른 엔지니어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고, 따라서 어떤 화학 반응을 시키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류의 반응기를 써야 되는지를 사실은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거를 잘못 선택하면 별로 돈을 못 벌어요. 돈을 많이 벌려면 반응기와 운전 조건을 잘 선택을 해야 돼. 우리가 이번 학기에 강의하면서 4가지 종류의 반응기를 주로 얘기할 거예요. 요 BR이라고 쓴 게 배치 리액터고 플라스크 같은 게 배치 리액터예요. 그 다음에 CSTR, Continuous Stirred Tank Reactor라는 건데, 하여간 CSTR 뒤에서 배울 거예요. 그리고 PFR, PBR, 이 4가지 리액터를 중심으로 얘기할 거예요. 물론 다른 리액터들도 부분적으로 다루긴 하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이 4가지 리액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먼저, 반응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반응 속도에 대한 이야기는 일반화학 시간에도 공부하고 물리화학 2 시간에서도 공부했었죠. 반응 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모니터링 할 수 있냐 하면 프로덕트가 얼마나 생기는지 또는 리액턴트가 얼마나 사라지는지 그거로부터 모니터링 할 수가 있죠. 따라서 반응 속도를 알려면 농도를 알아야 돼. 리액턴트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거나 또는 프로덕트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물리화학 2 시간에 이야기했었어요. 뭐 예를 들면 고체가 석출되는 반응이라 그러면 프로덕트의 뭐 무게를 재도 되고, 또는 뭐 pH가 바뀌는 반응이라 그러면 pH를 측정을 해도 되고, 용액의 컨덕티비티가 바뀐다 그러면 컨덕티비티를 측정해도 되고, 리액턴트와 프로덕트 사이에 어떤 빛을 흡수하는 파장이 다르다고 하면 뭐 업섭션을 봐도 되고, 그 반응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농도를 모니터링하는 거는 결정하면 돼요. 어찌됐건 우리가 농도를 모니터링해서 리액턴트가 사라지거나 또는 프로덕트가 생성되면서 일어나는 농도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화학 반응이 어떤 놈은 빠르다, 느리다라고 얘기할 때는 리액턴트가 빨리 사라지면 반응 빠르네, 또는 프로덕트가 빨리 만들어지면 빠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프로덕트 천천히 만들어지면 느리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 개념이에요. 따라서 화학 반응의 속도는 우리가 어떠한 화학점을 기준으로 속도를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서로 달리 표현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화학 반응의 속도를 알려면 농도를 측정해야 되는데, 농도를 측정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가 뭘 안다는 거냐 하면, 이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화학종의 정체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톨루엔을 만든다 그러면 톨루엔의 정체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어떤 화학종의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내는지 봅시다. 예를 들어서 니코틴. 이게 니코틴 분자예요. 니코틴은 요즘 아주 탄압받고 있는 화학종이죠. 인체에 중독성이 있는 알칼로이드 중에 하나인데, 어찌됐건 이 니코틴. 크게 먼저 이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 어떤 놈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원자들의 종류를 보면 여기 요 꼭지점들이 다 카본이죠. 그래서 카본이 있고, 여기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여기 H가 다 붙어 있는 거죠. 여기 H 2개, H 2개, H 2개, 여기 H 1개, H 1개 이런 식으로 프로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이트로진, 질소가 있어요. 이 화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지금 CHN 3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죠. 종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얘네들이 각각 몇 개씩 있는지. 그래서 탄소 10개, 수소 맞네, 15개. 그 다음에 질소 2개. 2개 맞죠? 하나, 2개. 이렇게 표현하면 이 화합물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끝으로 참여하고 있는 원소의 종류나 그 개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구조도 봐야 돼요. 컨피규레이션도. 그래서 이 컨피규레이션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이유는 여기에 프로톤이 하나 있는데 그 하이드로진이 붙어 있죠. 이 수소가 위로 결합되어 있는지 뒤쪽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그 입체 구조, 그 입체 구조에 따라서 서로 다른 화합물이에요. 서로 다른 화합물.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그린 이 구조가 실제 입체 구조가 이런 거였어. 하이드로진이 위로 올라와 있는 거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요 녀석과 하이드로진이 아래로 들어가 있는 이 스크린의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그 화합물, 그 두 개의 화합물은 요 두 가지만 따지게 되면 마치 같은 물질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 다른 물질이에요. 다른 물질.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지? 가격이 달라요. 살려고 하면 똑같은 순도의 요 구조를 가지고 있는 프로톤이 앞으로 나와 있는 거와 뒤로 들어가 있는 이 두 가지 물질을 똑같은 순도의 물질을 산다고 할 때 두 개의 가격이 달라요. 왜 달라? 다른 물질이니까. 그래서 컨피규레이션을 보면 이거는 S폼이에요. S폼. 여러분들이 유기화학 시간에 RS 시스템이라는 거 배웠죠? 입체 구조를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R, S 이렇게 표현하죠. 그거 갖고 따지자면 RS 중에 S폼이에요. 따라서 S폼하고 R폼은 그 구성하고 있는 원소와 그 원소들의 개수는 다 동일할지언정 입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물질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이제 복잡한 IU팩에서 정한 그 이름으로 얘기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적으면 안 되고 이 앞에다가 S폼인지 R폼인지를 적어줘야 돼요. 지금 요 구조는 S폼이에요. 따라서 뭐 그럴 일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니코틴을 만드는 공장을 한번 지어보자 라고 얘기하면 제대로 교육을 받은 화학공학도라면 R폼을 원하시나요? S폼을 원하시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예. 물론 만들다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분리하고 이런 일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또 한 가지 예로 이거 두 개 이게 같은 놈이야 다른 놈이야? 이거는 시스트랜스 여러분들이 다 배운 거니까 그죠? 다른 놈이에요.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예. 원소의 종류 CH 똑같아요. 예. 개수 똑같아. 4개, 8개, 4개, 8개. 하지만 컨피규레이션이 달라요. 얘는 시스고 얘는 트랜스고 따라서 이름도 달라요. 예. 이름 다르죠? 요 앞에만 다르지 지금. 그리고 가격도 달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격도 달라요. 자, 다른 화합물이고 따라서 다른 화합물이라는 얘기는 성질도 달라요. 성질도 달라. 상당히 많은 부분 앞에서 얘기한 R폼과 S폼 얘기했잖아요. 니코틴에. 그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성질이 유사한데 조금씩 달라요. 뭐 대표적으로 다른 게 광학 특성, 평광을 로테이션 시키는 특성 이런 것들이 다르죠. 자, 그러면 여기에 큐민이 벤젠에 요 아이소프로필기가 붙어 있는 게 이제 관용명으로 큐민이라고 부르는데 뭐 아이소프로필 벤젠 이렇게 불러도 돼요. 자, 이 큐민으로부터 얘를 쪼개서 벤젠하고 프로필렌을 만드는 이런 반응을 생각해 봅시다. 이 반응이 언제 일어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얘 농도가 줄어드는 게 관찰되든지 또는 얘가 생성되는 게 관찰되든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디텍트할 수 있는,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농도의 변화가 있어야 우리가 반응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준이 좀 애매하죠. 뭐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감도가 좋은 농도 측정 방법을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눈으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나 안 나나 이러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러면 눈으로 이러고 있는 사람은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눈이 침침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도를 제대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우리가 반응공학 시간에 반응 속도를 이야기할 때 주로 그 리액턴트 가지고 이제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프로덕트가 생성되는 속도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주로 반응공학 시간에는 리액턴트가 사라지는 속도, rate of disappearance of reactant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리액턴트가 A라고 한다면 리액턴트 A가 사라지는 속도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 하면 단위 시간당, 단위 볼륨당 사라진 리액턴트의 개수 또는 몰수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단위 시간당, 단위 부피당 리액턴트가 얼마나 사라졌는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할 때 화학 반응을 아주 그냥 좀 약간 크루드하게 그 러프하게 분류해 보면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뽀개지는 반응, 뭔가가 합쳐지는 반응, 그리고 그 이성질화 반응, 아이소머라이제이션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이 반응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반응은 뭘까? 이 세 가지 분류 중에 디컴포지션이겠죠. 디컴포지션, 쪼개지는 반응. 그렇죠.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이거 디컴포지션이고 왼쪽으로 가는 거 반대로 컴비네이션이겠죠. 그 다음에 시스트랜스 아까
이런 게 아이소머라이제이션이겠죠. 네, 아이소머라이제이션. 자, 여기에 일반적인 화학식 하나를 적어놨어요. 리액턴트 2개, A하고 B가 반응을 해서 프로덕트가 C하고 D가 만들어지는 이런 화학 반응이고, 앞에 소문자 A, B, C, D라고 써놓은 거는 그 양론 계수들이에요. 자, 이 화학 반응에서 우리가 리액턴트 A에 대해서 반응 속도를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리액턴트 A가 단위 시간당, 단위 볼륨당 몇 개나 사라지는지, 그렇죠? 사라진 A의 몰수 또는 개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값일 거예요. 따라서 그 플러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RA다라고 하면 이게 반응 속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리액턴트 관점에서 반응 속도를 표현한 거예요. 리액턴트 관점에서. 여기서 마이너스 사인은 이 화학정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만약에 포메이션 관점에서 기술했다면 이 앞에 마이너스가 없겠죠. 자, 얘네들에 대해서 반응 속도를 기술할 때 리액턴트 A에 대해서 기술할 수도 있고 B에 대해서 기술할 수도 있고 또는 프로덕트 C, 프로덕트 D 네 가지 방법으로 반응 속도를 기술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똑같은 반응에 대해서 반응 속도를 기술하는데 어떠한 화학종을 기준으로 표현하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따라서 그 반응 속도들 간에는 각각의 화학종으로 표현한 반응 속도들 간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돼요. 이거 우리 물리화학 2 시간에 공부했었죠. 예를 들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고 여기도 1, 1이라고 합시다. 나머지는 다 1인데 B만 2예요. B만 2. B만 2야. 그러면 A 관점에서 기술을 했을 때 A가 그 사라지는 속도가 뭐 단위 시간당 뭐 예를 들면 1리터 단위 뭐 1분에 또는 1초에 1리터당 뭐 1몰이 사라진다고 합시다. 1몰. 1몰이 사라지면 B는 몇 몰이 사라져요? 2몰이 사라지죠. 2몰이 사라져요. 그래서 B 관점에서 기술을 하면 마치 반응 속도가 더 큰 것처럼 기술이 돼. 하지만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A에 대해서 기술한 반응 속도 여기 1분의 1이죠. 이제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B 관점에서 기술한 반응 속도는 개수가 2였어. 2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어차피 다 등호가 성립해요. 어느 화학종에 대해서 기술 하나에 상관없이 A, B, C, D 어느 걸로 기술을 해도 이 식에 의해서 다 등호가 성립하게 돼 있어요. 물론 액면상으로는 양론계수가 큰 놈이 더 빨리 사라지고 양론계수가 큰 놈이 더 단위 시간당 많이 생성되지요. 많이 생성되지요. 하지만 그 생성되는 반응 속도 또는 사라지는 반응 속도 간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질문. 됐어요? 8페이지. 여기에서 지금 다 플러스예요. 앞에 마이너스 붙였기 때문에 얘도 플러스고 B에 대해서 기술한 속도도 앞에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플러스고 얘네들은 다 포메이션 관점으로 기술한 거니까 당연히 플러스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식 다시 쓴 거고 그런데 문헌을 보다 보면 반응 속도를
이렇게 표현한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렇게. 리액턴트 A가 사라지는 속도는 dT분의 dC다. 미분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 이걸 많이 보게 돼요. 이런 거 여러분들 본 적 있죠? 언제 봤어? 언제 봤어요? 물리화학 2 시간에도 사실은 얘기했었어.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짜고짜 틀렸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사실은 엄격한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항상 맞는 식은 아니에요. 예, 항상 맞는 식은 아니고 화학 반응의 속도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 표현은 틀리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리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식은 볼륨이 일정한 배치 리액터에서 사실은 성립한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볼륨이 일정한 배치 리액터. 리액션 믹스처의 볼륨이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에 변하지 않는 그러한 반응인 경우에는 우리가 dT분의 dC 리액턴트의 농도가 시간이 아주 미세하게 변했을 때 농도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그거로 우리가 그 반응 속도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식은 배치 리액터에서는 맞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 식이 틀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컨티뉴어스 플로우 리액터가 있는데 컨티뉴어스 플로우 리액터라는 건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이 컨티뉴어스 플로우 리액터라는 거는 배치 리액터와는 달리 배치 리액터라는 건 오늘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냥 플라스크에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화학 실험할 때 하는 그런 반응을 얘기해요. 리액턴트가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에 외부에서 들어가는 게 없고 나가는 것도 없어요. 어떤 화학정의 인플로우와 아웃플로우가 없는 리액터, 이게 배치 리액터예요. 그런데 컨티뉴어스 플로우 리액터에서는 유체가 계속 들어가고 나가요. 이런 리액터들이 있는데 이런 컨티뉴어스 플로우 리액터가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동작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게 무슨 말이죠? 스테디 스테이트. 정상 상태. 그건 번역이고 어떻게 되는 게 정상 상태지? 시간이 지나도 어떠한 프로퍼티가 바뀌지 않는 걸 정상 상태라고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뭐 그런 사람은 절대 없지만 시간이 지나도 늙질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의 노화는 정상 상태에 도달한 거지. 뭐 이해가 좀 이상하긴 한데 여기서는 뭐가 정상 상태에 있다라는 걸까? 농도가 정상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그 안에 있는 화학적인 농도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야. 그렇죠? 시간이 지나도 온도가 안 변해. 이거는 열적인 정상 상태고. 그렇죠? 그래서 정상 상태에서 동작하고 있는 슬로우 리액터에서는 농도가 안 변해요. 리액턴트의 농도가 안 변하고 프로덕트의 농도가 안 변해. 예를 들면 그러면 반응 속도가 어떻게 돼? 이 식에 의하면 뭐가 돼? 0이죠. 그렇죠?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안 변해요. 반응 속도 0이게? 그렇지 않아요. 실제 반응은 일어나고 있어요. 따라서 이게 항상 맞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를 봅시다. 요게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하고 에틸 아세테이트 요 두 개 뭐 아주 유명한 반응이죠. 요거 반응시키면 뭐 비누화 반응이네. 그 소디움 아세테이트하고 에탄올이 만들어지는 요런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시다. 요 반응을 배치 리액터에서 해. 그래서 얘도 집어넣고 얘도 집어넣고 열심히 저어주면서 반응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리액턴트로 넣어줬던 애들, 쟤하고 쟤 있고 생긴 프로덕트 얘하고 얘, 이 네 가지 화학정이 다 있겠죠. 그렇죠?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프로덕트가 생겼을 거고 미처 반응하지 못한 리액턴트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여간 어떠한 이유에서건 여기에 이제 인플로우와 이 리액턴트들의
인플로우와 여기 리액션 믹스처가 나가는 아웃플로우가 있다고 할 때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했다 그러면 농도 변화가 없어요. 농도 변화가. 따라서 농도 변화가 없으면 아까 얘기한 요 값이 0이 돼버리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따라서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배치 리액터예요. dt분의 deconcentration, dt분의 dC의 형태로 rate of reaction을 표현할 수 있는 건 배치 리액터예요. 특별히 이러한 표현을 케미스트들이 많이 써요. 왜냐하면 화학하는 사람들은 실험실에서 이제 하니까 죄다 플라스크 갖고 그냥 하거든. 다 배치 리액터예요. 쓰는 게. 플로우 리액터 쓸 일이 없어요. 화학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예. 그래서 더더욱 저런 표현을 많이 쓰는 거예요. 화학 문헌, 케미컬 문헌에서. 하지만 화학공학 입장에서 보면 실제 현장에서는 플로우 리액터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자, 여기까지 질문. 질문? 이제 반 왔는데. 더 가봅시다, 그럼. 자, 어떠한 아주 간단한 반응이 있어요. 리액턴트 A가 프로덕트로 가는 뭐 이런 간단한 반응이 있다고 합시다. 뭐 열심히 키네틱 익스페리먼트를 해서 키네틱 실험을 해서 반응 속도식을 알아냈더니 이렇게 A에 대한 2차 반응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A에 대한 2차 반응이라는 내가 표현을 썼는데 그게 무슨 말이지? 이런 사람은 사실은 기초가 너무 심각하게 부족한 거죠. 일반화학부터 그러면 사실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A가 사라지는 속도가 속도 상수 K와 리액턴트 A의 농도의 제곱으로 표현되어 있죠. 여기서 지수가 2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2차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속도식 rate law인데 속도식 rate law인데 잠을 잘못 잤나 봐. 이 속도식을 보면 화학 반응의 속도가 뭐에 의존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2차 반응이라면 A의 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속도 상수에 연관돼 있죠. 그렇죠. 여기서 기본적인 거 확인해 봅시다. 이 속도 상수 K는 상수지요. 예, 많은 학생이 끄덕거리는데 혼나요 그러면. 속도 상수 K는 상수예요 함수예요? 함수예요. 예. 뭐의 함수죠? 온도의 함수예요. 예, 속도 상수는 상수가 아니에요. 예. 근데 왜 이름을 상수라고 붙였을까? 농도에는 무관하거든. 농도에 대해서 무관한 상수이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할 때는 상수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도 상수라고 하지만 엄격하게 얘기하면 속도 상수는 상수가 아니죠. 속도 상수가 상수가 아님을 알게 해주는 유명한 식이 있죠. 그게 이름이 뭐죠? 속도 상수가 너는 상수가 아니다 라고 말해주는 아주 유명한 식 named equation이 있죠. 당황스럽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아주 당황해. 뭐야? 온도의 함수라며. 속도 상수 K와 온도를 연관시켜주는 식. 응? 그렇지. 아레니우스 이퀘이션이죠. 아레니우스 이퀘이션. 아레니우스 이퀘이션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그러면 이거 찍고 있는데 좀 창피하다. 아이. 이거죠. 아레니우스 이퀘이션. 요 앞에 있는 A가 프리 익스포넨셜 팩터. 그 다음에 요 익스포넨셜이고 마이너스 2A가 뭐예요? 액티베이션 에너지. R은 기체 상수. T가 절대 온도. 그렇죠? 그래서 이 아레니우스 이퀘이션에서 드러나듯이
속도 상수 K는 온도의 함수예요. 온도의 함수.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온도에 더 심하게 영향을 받죠. 그리고 요 앞에 있는 프리 익스포넨셜 팩터 A는 뭐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했었지? 우리 물리학 시간에 다 배웠는데. A는 반응이 일어날 때 리액턴트들이 얼마나 자주 충돌하는지, 그죠? 프리퀀시 팩터라고도 부른다고 했잖아. 다 기억나죠, 이제? 하여간 속도 상수 K는 온도의 함수예요. 이름 보고 오해하면 안 돼. 왜 이름이 이런 사람들 있잖아. 김미인. 그렇다고 미인이야? 아니잖아. 그렇죠? 내가 학교 다닐 때 선배 형 중에 이름이 천재가 있었어요. 원천재. 예? 뭐 그 형은 천재예요. 예. 예.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안 했네. 이 레이트 로는 리액터의 타입, 이거는 여기 표현되어 있지 않죠. 그죠? 리액터의 타입에 상관없어요, 레이트 로는. 2차 반응이면 배치 리액터에서도 2차 반응인 거고, 플로우 리액터에서도 2차 반응인 거예요. 리액터 타입에 상관없어요. 예, 2차 반응. 그 다음에, 이 속도식은 아까서 얘기했던 것처럼 반응 조건의 함수예요. 왜냐하면 여기 온도가 들어가 있지. 그리고 농도도 있잖아. 농도, 온도, 압력 또는 이제 촉매가 있냐 없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반응 속도가 달라지게 되죠. 여기서 온도는 왜 영향을 줘? 온도가 달라지면 물론 뭐 농도도 살짝 바뀔 수 있죠. 온도가 달라지면 뭐 부피가 바뀔 수 있으니까 살짝 달라질 수 있지만 주로 영향을 주는 건 속도 상수고, 그 다음에 압력도 마찬가지지. 예. 압력도 압력에 의해서 뭐 볼륨이 변하고 그래서 농도가 살짝 바뀔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압력의 뭐 기체 상태 반응이다 그러면 압력 자체가 사실은 농도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그 반응 운전 조건, 온도, 압력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농도 당연히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촉매의 유무, 촉매가 있냐 없냐 또는 어떤 종류의 촉매를 썼냐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져요. 이건 왜 달라져? 촉매를 쓰면 이 값이 달라져. 여기에 촉매라고 안 써 있는데 뭐 때문에 그래요? 응? 그렇죠. 이 아레니우스 이퀘이션에서 K 값이 온도에도 영향을 받지만 뭐에도 영향을 받아? 액티베이션 에너지에도 영향을 받죠. 촉매를 쓴다 또는 좋은 촉매를 쓴다는 것은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굉장히 작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촉매를 쓰냐 안 쓰냐 또는 얼마나 훌륭한 촉매를 쓰냐라는 건 바로 이 K 값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레이트 로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런데 이 반응 속도라고 얘기하는 이 R, 뭐 리액턴트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RA, 얘가 균일하지 않은 시스템, 균일하지 않은 리액션 믹스처 또는 균일하지 않은 리액터에서는 위치에 따라서 리액터의 리액션 믹스의 어느 지점이냐 또는 플로우 리액터라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속도가 또 달라질 수도 있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복잡해져요. 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건 일단은 가급적이면 단순화시켜서 공부해 나갈 거예요. 이 복잡한 시스템은, 복잡한 상황은 2학기 제일 뒤쪽으로 밀 거예요. 처음에는 뭐 위치에 따라서 이거 이렇게 다르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할 거야. 처음 시작할 때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얘는 위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치마다 농도도 다를 수 있고 뭐 심지어는 온도도 다를 수 있고, 그렇죠? 예를 들면 플라스크를 바깥에서 히팅하고 있는데 바깥 쪽은 더 뜨겁고 가운데 쪽은 좀 덜 뜨겁고 이럴 수 있잖아요. 따라서 반응 속도가 다를 수 있어요. 위치에 따라 균일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레이트 이퀘이션, 이 레이트 로에서 얻어진 이 레이트 이퀘이션, 이 녀석, 얘는 알지브레이크 이퀘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대수적인 표현이에요.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 미분 형태로 표현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부분적으로 맞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맞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항상 화학 반응 속도는 이런 식으로 2차 반응이라면 이렇게 1차 반응이라면 여기에 이제 1승이었겠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우리가 요거 15분까지죠. 자, 이제 지금까지 워밍업이었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1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1장에서는 하고 싶은 얘기가 몰 밸런스 이퀘이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의 순서는 가장 먼저 제너럴 몰 밸런스 이퀘이션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거야. 양론 시간에 배운. 그 얘기 다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몰 밸런스 이퀘이션이 리액터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모양이 조금 바뀌게 되는지 그 얘기를 하나하나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너럴 몰 밸런스 이퀘이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배치 리액터에서 그 몰 밸런스 이퀘이션이 어떻게 단순화되는지 여기까지만 얘기할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다른 플로우 리액터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플로우 리액터에서 몰 밸런스 이퀘이션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봅시다. 이거 다 아는 거겠지만 봅시다. 여기에 우리의 관심사인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의 관심사는 이 바운더리 아니야. 이 볼륨을 V라고 합시다. 시스템의 볼륨이 V예요. 그리고 여기로 어떤 화학종들이 들어가는 인플로우가 있어요. 인플로우. 그래서 이 F는 뭐냐면 몰라 플로우 레이트예요. 몰라 플로우 레이트. 단위가 뭘까? 몰라 플로우 레이트의 단위가 몰 퍼 타임. 그죠? 타임이 뭐 세크일 수도 있고 아워일 수도 있고 미닛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 몰라 플로우 레이트예요. FJ0라는 건 뭘 말하냐 하면 화학종 J가 초기에 들어가는 몰라 플로우 레이트. 이게 들어가는 몰라 플로우 레이트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아웃플로우도 있어요, 지금. 들어갔던 놈이 또 나오기도 해. 화학종 J가 들어갔다가 또 나오네요. 요거를 FJ라고 표현합시다. 그리고 이 G라는 건 뭐냐 하면 generation rate이에요. generation rate. generation rate는 단위가 뭘까? 똑같아요. 이것도 단위는 mol per time이야. number of mol per time. generation rate이 플러스 값을 갖는다라는 건 뭘 의미해요? 화학종 J가 이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generation rate이 마이너스라는 건 뭘 의미해? 화학종 J가 이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consumption이 되고 있다라는 거야. 자, 이런 상태에서 뭐 제너럴 몰 밸런스 이퀘이션은 이렇게 되죠. 항상 한쪽을 accumulation rate로 표현하죠. 우리의 관심사인 이 시스템 안에 축적되는 화학종 J, 단위 시간당 축적되는 화학종 J의 그 accumulation rate, 얘는 어떻게 되냐 하면 들어오는 놈, 그렇죠? 그 다음에 빼기 나가는 놈, 들어오는 놈 빼기 나가는 놈이 뭐야? 여기에 남게 되는 놈이겠죠. 자꾸 놈 하네. 단위 시간당 들어오는 놈, 빼기 단위 시간당 나가는 놈, 그 다음에 혹시 그 안에서 생성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려고 더하기 단위 시간당 생성되는 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들의 전체 합이 우리의 관심사인 시스템 안에 축적되는 accumulation rate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안에 제너레이션이 하나도 없다. 플러스 값이건 마이너스 값이건 이 안에 제너레이션 레이트이 0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없어요. 그러면 뭐야? 100이 들어가서 단위 시간당 100이 들어가서 단위 시간당 50이 나오면 accumulation rate은 뭐야? 그냥 50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50이 아닐 수가 있다 이거야. 어떤 경우에? 여기서 generation 또는 consumption이 일어나면 그렇죠? 플러스 값이거나 마이너스 값이거나 하면 얘가
그러면 이 값이 들어간 거 빼기 나간 놈 이렇게 해서 단순히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그냥 몰 밸런스 이퀘이션이잖아. 그렇죠? 몰 밸런스 이퀘이션의 다른 표현이 뭐예요? 고등학생들도 잘 아는 표현. 몰 밸런스 이퀘이션이 결국은 뭐가 보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질량이죠. 그냥 질량 보존의 법칙 얘기한 거예요. 질량 보존. 그래서 이걸 물질 수지, 머티리얼 밸런스 이렇게 또 부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써놨어. inflow rate FJ0, outflow rate FJ인데 이제 빼야 되니까 앞에 마이너스 있고, generation rate GJ, 그 다음에 accumulation rate은 DT분의 DNJ, DT분의 DNJ. 여기서 NJ는 몰수예요, 몰수.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몰수가 어떻게 되는지. accumulation이 이쪽 텀이 플러스다. 그러면 뭐예요? 시스템 안에 화학적 제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몰수가 늘어난다는 얘기고, 여기가 0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이 지나도 화학적 제의의 몰수가 시스템 안에서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그게 뭐야? 그게 바로 스테디 스테이트죠. 정상 상태. 우리의 관심사인 시스템 안에서 내가 지금 관심 갖고 있는 화학적 제의의 몰수가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하면 DT분의 DNJ 이 값이 0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DT분의 DNJ 이 accumulation rate이 마이너스다라는 건 뭐야? 뭔가 여기서 뭔 일이 벌어져서 화학적 제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몰 밸런스 이퀘이션을 그냥 이제 리액터에 적용하면 돼요. 먼저는 배치 리액터에 적용할 텐데 이 바운더리로 쳐놓은 이거를 그냥 배치 리액터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예를 들어서 J가 리액턴트 A다라고 하면 FA0 마이너스 FA 더하기 GA는 DT분의 DNA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제너럴 몰 밸런스 이퀘이션이 될 거예요. 자, 식으로 다시 써놨어요. 이거를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겠죠. inflow rate 빼기 outflow rate 더하기 generation rate equal accumulation rate 그냥 이거잖아. 그렇죠? 이 심벌은 이제 앞으로 계속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계속 F는 flow rate를 얘기해요. 몰라 flow rate. 자,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의 시스템, 우리의 관심사인 시스템 안에서 전체에 걸쳐서 아주 유니폼해 온도, 압력, 농도, 그리고 캐탈리스트의 유무 이런 게 시스템 전체에 유니폼해. 그러면 우리가 식을 요 제너레이션 레이트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왜 이렇게 쓸 수 있어? RJ가 뭐야? 요 제너레이션 레이트의 단위는 몰 퍼 타임인데 RJ가 요거죠. 단위 시간당, 단위 볼륨당 화학적 제의의 몰수 변화 이거였어. 거기에다가 볼륨을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조건에서는 단순히 볼륨을 곱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유니폼하지 않으면 단순히 볼륨 곱한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야. 그렇죠? 여기 DV를 놓고 공간적으로 적분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근데 유니폼하다면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자, 그래서 유니폼한 시스템에서는 제너럴 몰 밸런스 이퀘이션에서 이 제너레이션 레이트를 우리가 R에다가 V를 곱한 이 형태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서 첨자 J는 떼는 게 좋겠다. 이게 왜 들어가니? 요거 떼라는 얘기예요, 요거. 볼륨. 여기 첨자 없잖아. 그렇죠?
그런데 유니폼하지 않아. 앞에서 유니폼한 경우 얘기했고, 유니폼하지 않으면 제너레이션 레이스를 그렇게 단순히 볼륨 퉁 곱해갖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때는 적분을 해야 되는데, 먼저 시스템을 잘게 쪼개봅시다. 그래서 전체 볼륨은 V지만 서브 볼륨, 델타 V1이라는 서브 볼륨, 델타 V2라는 서브 볼륨 이렇게 여러 개로 쪼갰어. 이렇게 쪼개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스몰 서브 볼륨으로 쪼갤 수가 있겠죠. 쪼개서 보면 이 정도 가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무슨 말이냐 하면 전체는 유니폼하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걸 좀 잘게 쪼개면 무 썰듯이 깍두기 썰듯이 이렇게 썬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작은 볼륨 안에서는 에이 뭐 대충 저 정도는 유니폼하다고 봐줄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이 스몰 서브 볼륨 안에서는 대충 유니폼하다고 보자. 그러면 최소한 이 서브 볼륨 요거를 반응 속도 거기에서의 반응 속도 거기다 곱한 게 델타 G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서브 볼륨에서의 제너레이션 레이트이 되겠죠. 요 식이 성립할 거예요. 요런 가정 하에서. 자, 그런데 이 서브 볼륨의 개수를 자꾸 늘려. 다시 말하면 이거를 점점 더 잘게 썰어. 처음에는 한 10개만 썰었다가 100개 썰었다가 10,000개로 썰고 10만 개, 100만 개 아주 잘게 썰어요. 그러면 이 가정이 점점 더 타당해지죠. 그리고 이 델타 값은 점점 작아지겠지. 그때 우리가 미분을 쓸 수 있는 거죠. 디퍼렌셜 어마운트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잘게 썰어가지고 요 식이에요. 그대로 요 서브 볼륨들을 죄다 이제 합하면 되겠지. 요 서브 볼륨, 첫 번째 서브 볼륨에서 이게 성립했다면 두 번째 서브 볼륨에서도 성립할 거고,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번째까지 다 성립할 거예요. 걔네들을 다 합하면 돼. 그래서 양쪽 합한 게 같을 거고, 그 전체 합이 바로 GJ일 거예요. Generation Rate. 그렇죠? 네. Generation Rate일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식이 이제 성립하고, 우리가 서브 볼륨을 취하고, 서브 볼륨 안에서는 유니폼하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근데 요 식이 충분히 M이 커지게 되면, 예, 델타 V가 점점 작아져서 아주 작은 볼륨의 변화량이 될 거고, 그때 우리가 미분을 쓸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델타 대신에 디퍼렌셜 볼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썸멘션 대신에 이제 인테그랄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돼요. 이게 일반적인 식이겠지. 아까 유니폼하다면 그냥 RJ에다가 V, 토탈 볼륨을 그냥 곱하면 됐는데, 지금은 유니폼하지 않은 게 사실은 일반적인 경우잖아. 일반적으로는 제너레이션 레이트는 이렇게 표현돼야 될 거예요. 따라서, 어떤 화학종 J가 뭐 들어가고 나가고 반응하고 어큐뮬레이션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아까 얘기한 이제 제너럴 몰 밸런스 이퀘이션인데, 일반적인 경우 요 제너레이션 레이트는 이렇게 표현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너럴 몰 밸런스 이퀘이션을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렇게 그냥 요 부분을 이렇게 바꿔서 썼을 뿐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인테그랄이 튀어나온 이유는 유니폼하다면 단순히 R에다가 V 곱하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유니폼하지 않은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너럴 이퀘이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질문 여기까지.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제너럴 몰 밸런스 이퀘이션 얻었어요. 이제 앞으로 모든 논의는 여기에서 출발할 거예요. 요거에서. 뭐, 이거에서 출발하나, 여기에서 출발하나 같은 식이지. 얘나 같은 식이에요. 자, 먼저, 이제 배치 리액터에서 저 제너럴 몰 밸런스 이퀘이션이 어떻게 단순화되는지 보려고 하는데,
배치 리액터라는 건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냥 플라스크 생각하면 돼요. 플라스크. 근데 실제 공장에서는 플라스크 갖고 실험하지는 않고 뭔가 이 쇠로 그럴듯하게 비싸 보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거 안에 이제 안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여기를 뚫어 놓은 거야. 그림. 그러면 안에 그 에지테이터, 스터링하기 위해서 이 안에 농도를 균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뭔가 막 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저어주는 장치가 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냥 플라스크예요. 여러분들이 화학 반응할 때는 어때요? 유리로 돼 있는 플라스크 안에 뭐 집어넣어? 마그네틱 스터링 바 놓고선 막 돌리면서 화학 반응 시키잖아. 그렇죠? 또는 비스코스한 용액 반응이거나 아니면 폴리머라이제이션 반응에서는 마그네틱 스터러 대신에 그 미케니컬 스터러를 넣고서 막 돌리면서 반응하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배치 리액터는 언제 쓰냐 하면 보통 스몰 스케일 작은 양을 만들 때 써요. 물론 화학 실험실에서 플라스크에서 실험하는 것보다는 훨씬 큰 양이지만 작은 양을 만들 때. 하지만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얘는. 왜 많이 드냐 하면 장점은 컨버전, 그러니까 리액턴트로부터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 그 비율, 똑같은 리액턴트를 투입을 해도 배치 리액터를 쓰면 컨버전을 높일 수가 있어요. 프로덕트로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런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공장에서는 잘 안 써요. 왜냐하면 다 만든 다음에 또 다 끄집어내가지고 프로덕트 분리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거 다 청소해가지고 또 리액턴트 집어넣고 또 다시 온도 올려갖고 안정화시키고 반응하고 뭐 이런 과정이 다 이게 인건비예요. 배치마다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 그리고 배치 투 배치 베리에이션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숙달된 노동자가 할 때와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 할 때 또 다르고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라지 스케일 오퍼레이션을 할 수가 없어. 이 사이즈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안 돼요. 이러한 단점이 있어요. 따라서 이 배치 리액터는 많은 경우 언제 쓰냐 하면 연구실에서 먼저 플라스크에서 이제 실험을 해갖고 기본적인 조건에서 잡았잖아. 또는 그렇게 해서 실험해서 논문으로 보고된 어떤 문헌 정보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바탕으로 일단은 공장을 짓기 전에 크게 대량 생산하기 전에 파일럿 라인에서 파일럿 플랜트 같은 데서 이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런 그 파일럿 스케일로 그걸 파일럿이라고 불러. 파일럿 스케일로 만들 때 이 배치 리액터를 많이 써요. 그래서 작은 그 중소기업 화학 공장 같은 데 배치 리액터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러한 배치 리액터. 이 배치 리액터의 특징은 뭐냐? 뭐예요? 배치 리액터의 특징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제너럴 몰 밸런스 이퀘이션을 유도할 때 고려했던 사항들 중에 배치 리액터의 특징은 뭐야? 여기 있죠? 인플로우도 없고 아웃플로우도 없어요. 화학종 제의가 뭐든지 간에 그게 리액턴트건 프로덕트건 바이 프로덕트건 간에 상관없이 인플로우도 없고 아웃플로우도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뭐야? 요거 0이에요. 이건 얼마예요? 이것도 0이에요. 네. 따라서 몰 밸런스 이퀘이션이 이렇게 돼버리죠. 배치 리액터의 몰 밸런스 이퀘이션은 이렇게 단순화돼요. 이렇게 배치 리액터의 특징만 알면 되겠죠. 특징만. 게다가 만약에 이 배치 리액터가 유니폼하다. 배치 리액터 안에 있는 리액션 믹스처의 상황이 온도나 암정, 농도, 뭐 충매 여부 이런 것들이 다 유니폼해. 그러면 이 부분도 그냥 R하고 V 곱한 거로 바뀔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식이 굉장히 간단해져요. 유니폼하게 돼버리면. 유니폼하게 어떻게 만들어? 못 만들어요. 유니폼하게. 하지만 유니폼 비스무리하게는 만들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열심히 저어주면 열심히 저어줘서 믹싱을 잘하면 우리가 퍼펙트 믹싱을 했다. 그러면 이제 유니폼하다는 말이에요. 리액션 믹스처의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유니폼해졌다. 공간적으로 유니폼해졌다라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는 식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렇죠? 아주 간단한 식. 그렇죠? 그런데 이거 한번 볼까요? 이 V를 왼쪽으로 이항하면, 그래서 이 V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V분의 N이 뭐야? V분의 N. 농도잖아. 그죠? 농도잖아. 그럼 결국 뭐예요? DT분의 DC가 된 거야. R은 DT분의 DC. 그죠? R은 DT분의 DC. 아까 내가 얘기했던 틀렸다고 한 그 식. 그죠? 틀렸다고 한 그 식. 배치 리액터에서는 맞아요. 플라스크 갖고 실험할 때 DT분의 DC가 반응 속도 R 맞아요. 만약에 유니폼하다면, 유니폼하고 배치 리액터라면 이 표현이 바로 그 시간의 디퍼런셜 분의 농도의 디퍼런셜 이렇게 표현되는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여기서 간단한 예를 하나 봅시다. A가 아이소머라이제이션을 한대요. 배치 리액터에서. A에서 B로 가는 아이소머라이제이션 리액션이다. 배치 리액터고, 용감하게 이렇게 쓴 거 봐서는 이제 유니폼한가 봐요. 퍼펙트 믹싱이 일어나서 유니폼해. 그럼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리액턴트 A의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가 이제 리액턴트 A의 농도예요.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리액턴트 A의 농도는 어떻게 돼? 줄어들어요, 줄어들어. 예. 그거는 반응이 일어난다면 틀림없는 사실이야. 예. 분명히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프로덕트의 농도, 얘는 어떻게 될까? 예, 분명히 늘어나요. 예,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반응이 일어난다면. 그런데, 여기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직선으로 안 그리고. 또는 이렇게 안 그렸어. 여기도 직선으로 안 그리고 이렇게 그렸어. 또는 이렇게 안 그리고. 늘어나는 방법은 리니어하게 늘어날 수도 있고, 뭐, 익스포넨셜 인크리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로가리스믹 인크리즈도 있고. 어떤 모양으로 줄어들고 어떤 모양으로 늘어날지, 그거는 뭐가 결정한다? 뭐가 결정할 것 같아요? 바로 얘가 결정하겠죠. 이게 몇 차 반응이냐. 그죠? 요거의 레이트 로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냐에 따라서, 물론 리액턴트 줄어들고 프로덕트 늘어나요. 하지만 어떤 모양으로 줄어들고 어떤 모양으로 늘어날 거냐 하는 건 뭐가 결정하냐면 바로 얘가 결정하는 거예요. 항상 배치 리액터에서 이런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좀 더 들어가 봅시다. 만약에 초기에 리액턴트 A의 농도가 NA0예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시간을 얼마나 기다려줘야 몰수 NA1 여기에 도달하게 될 거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NA0보다 NA1은 작은 숫자겠죠. 리액턴트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농도가 쭉 줄어들어서 요 값으로 될 텐데 우리가 리액턴트의 농도를 여기까지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프로덕트가 늘어났을 테니까. 그러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 말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만약에 이러한 양상을 보인다면 이 시간을 알고 싶은 거지. 리액턴트 A의 농도가 여기서부터 쭉 줄어들 텐데 이 값에 도달하려면 NA1이라는 값에 도달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걸 우리가 알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앞에서 얻은 요식을 어떻게 해야 돼? 적분하면 되죠. 요식을 적분하면 돼요. 변수 분리해가지고 지금 변수가 시간하고 뭐예요? NA. 그죠? 몰수. 그래서 시간과 그 몰수에 대해서 적분하면 돼. 초기에는 시간 t가 0일 때 그때 몰수는 얼마예요? NA0.
그 다음에 시간 t1, 우리가 알고 싶은 이 시간 t1에서의 몰수는 na1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양변을 이렇게 변수 분리한 다음에 양쪽 적분하면 되죠. 시간에 대해서 0부터 t까지 적분하면 0부터 t1까지 적분하면 t1 빼기 0이니까 그냥 t1이죠. 그리고 우변 적분하면 시간 t가 0일 때 na0고 시간 t가 t1일 때 na1이니까 요거 적분하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적분 한번 하면 요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말을 바꿔 얘기하는 거야. 100kg 리액턴트 100kg 투입해서 요 리액턴트 1g 남을 때까지 반응시키면 이제 프로덕트가 왕창 생길 텐데 이거 반응 도대체 얼마나 시켜야 돼? 계산 좀 해봐. 김대리 이랬는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돼요. 뭐만 알면 돼? 레이드로 알아야죠. 요거 알아야 돼요. 요거. 그래서 이 레이드로에 대한 건 우리가 물리화학 2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뒤에 챕터에서 다시 한번 쭉 체계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여기까지일 것 같아.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 챕터 나머지 부분이고요. 미리 예습해 오면 좋고, 그 다음에 홈워크를 내가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아직 챕터가 안 끝났지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요거 2문제야. 워밍업이니까 살살 시작하려고 1장은 2문제만. 그것도 한 문제는 그냥 말로 설명하는 문제고, 한 문제는 살짝 계산하는 그냥 준비 운동 정도 하는 숙제예요. 자, 여기까지 합시다.